갔다 왔는데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내가 에어로빅하고 언에어로빅에 대해서 설명을 했죠, 그죠? 에어로빅은 말 그대로 호기성, 언에어로빅은 혐기성이란 말이에요. 근데 슬러시 같은 경우에는 주로 혐기성으로 처리를 한다고 했죠. 혐기성으로. 근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서모필릭 에어로빅 다이제션도 있습니다. 네, 에어로빅 즉 호기성 슬러지 소화하는 가운데서 가장 많이 적용해 왔던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일단 서모필릭은 뭐냐? 자, 온도의 어떤 그런 범위를 말하는데 고온을 얘기합니다. 고온. 서모필릭이라고 하면 그죠? 고온을 얘기하고 그 온도의 범위가 56도에서 65도. 그러니까 56에서 65도 정도의 디그리 셀시어스라고. 우리는 이제 또 섭씨를 쓰고 있고 저쪽에 미국 애들은 화씨를 쓰고 있는데 자, 이렇게 56도 섭씨로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의 온도를 가지고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또 에어레이션을 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에어레이션을 한다 이거죠. 즉 그 말은 산소를 넣어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밑에 있는 그 모식도를 한번 볼까? 얼마 동안 하느냐면은 보통 그죠? 에어레이션을 하는데 보통 4시간에서 20시간 정도. 근데 이건 뭐 굉장히 베리에이션이 있긴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요 밑에 보면은 장치가 공기 집어넣는 장치 모식도가 또 하나 있는데 한번 밑에 봅시다. 여기 밑에 요게 낫겠네. 요걸 봅시다. 자, 358페이지에 있는 그림 11-60을 보면은 이게 이제 고온 호기성 소화의 어떤 탱크의 단면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슬러시가 이렇게 쌓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를 묶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에어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그 매니폴드 같은 것들을 구멍들을 만들어 놓는 거죠. 그죠? 만들어 놓고 슬러시를 빙빙빙빙 계속 펌프로 돌립니다. 이 펌프의 역할은 뭐냐면 슬러시는 굉장히 점성이 있죠. 그죠? 그래서 그냥 놔두면 믹싱이 잘 안 돼요. 믹싱이 잘 안 되면 당연히 처리는 효율이 떨어지게 됩니다. 미생물과 다른 어떤 슬러지들, 뭐 물, 모든 거 다 마찬가지. 잘 섞어줘야지 그게 이렇게 섞이면서 효과가 잘 나타난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믹싱 펌프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블로워라고 되어 있습니다. 블로워가 있어가지고 계속 복기를 시켜주면서 이제 슬러지를 갖다가 안정화시켜주는, 슬러지를 갖다가 가용화시켜주는, 그죠? 스테빌라이제이션 혹은 솔루빌라이제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막 처리를 하고 나올 때 보면은 들어갈 때는 슬러지의 농도가 꽤 높았는데 나올 때는 소위 말해서 이 고형물의 농도가 많이 줄어들어 있습니다. 그만큼 물로 많이 변화했다는 거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최종 처분량도 줄어드는 거니까. 처리를 해서 이제 하다 보면 여기에 보면 폼 스페이스 해가지고 위에는 이게 슬러지들은 막 이렇게 열이 나면서 처리가 되는 과정에서 거품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올라와요. 이렇게 쭉쭉쭉 올라오게 되고. 그 다음에 그 거품을 갖다 이렇게 처리해주는 소포 장치 같은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블레이드 같은 걸 이렇게 천천히 돌려주면서 소포로 걷어주는, 거품을 걷어주는 장치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당연히 가스가 나오는데 그냥 꽉 막혀있으면 빵 터지겠지, 나중에 압력이 증가해서. 그죠? 그러니까 그런 나오는 가스를 갖다 따로 처리해주는 그런 장치들. 가스는 주로 어떤 가스가 나오나요? 응? 얘기했듯이 수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메탄, 이산화탄소, 황화수소. 그런 것들이 믹싱돼가지고 나온다고 보면 됩니다. 냄새가 되게 고약하겠죠, 그죠? 고약합니다. 근데 혐기성 소화에 비해서 호기성은 어떻게 돼요? 호기성은 이산화탄소가 주로 나오겠지. 그렇죠? 산소가 들어가니까. 알겠습니까? 산소를 넣어주지 않는 데서는 메탄하고 황화수소가 주로 많이 나오지만 산소를 넣어주는 데서는 그 반응 메커니즘이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냄새가 거의 적습니다. 알겠습니까?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적다. 슬러지 자체에 냄새가 있으니까. 자, 그런 것들. 그래서 Thermophilic Aerobic Digestion 해가지고 AT, AD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AT, AD. 자, 그래서 ATAD가 뭐냐? 이건 automatically라는 뜻이고 Thermophilic Aerobic Digestion 해가지고 ATAD는 슬러지를 갖다가 처리하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호기성으로 하는, 따뜻하게 하는, 뜨겁게 하는, 뜨끈뜨끈하게 하는 그런 슬러지 처리 방법이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알면 되겠다. 사우나 온도가 얼마 정도 되나? 사우나 목욕탕마다 틀리지만 대충 어떻게 돼요? 41도, 2도, 뭐 2도, 그지? 열탕이 한 42도 정도 되지. 뜨겁지 들어가면 오래 못 있지.
근데 여기는 얼마나 정도 하냐면 56도에서 65도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뜨거운 거죠. 그죠? 뜨겁습니다. 희한하지? 저렇게 뜨거운데도 미생물이 살아서 있잖아. 엄청나게도 활동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미생물들도 친열성이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중간을 온도를 좋아하는 미생물이 있고, 시원한 온도를 좋아하는 것이 있고, 또 아주 냉장고처럼 차가운 온도를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다 있습니다. 다만 걔들이 종류가 틀리고 그 다음에 반응 속도가 틀릴 뿐이다. 그렇겠죠? 너희들도 다 다양하듯이 그죠? 미생물,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도 다 다양한 겁니다. 그만큼.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알아두기 바라고. 네, 그 다음으로 갈까요? 갑시다. 쭉 넘어가서 쭉 얘기했었는데 그리고 여러분들 지금 한 가지 이슈를 얘기를 하면 그 싱크홀 얘기 들어봤죠, 그죠? 쑥쑥 빠져가지고 싱크홀 얘기 들어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싱크홀의 어떤 그런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무래도 지금 주 원인이 뭐냐면 거기에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상수도관, 그 다음에 또 같이 옆에 매설되어 있는 하수도관, 이런 것들이 많이 고장이 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서 고장이 나면 터지면 물이 새어나올 수가 있겠죠, 그죠? 그렇죠. 또 반대로 들어갈 수도 있지만 대수가. 그래서 물 같은 것들이 막 새어나오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주변에 있던 그런 세움토 이런 것들 같이 쓸어서 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내려가 버리니까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는 그 주변에 있잖아요, 그죠? 관만 이렇게 또 걸쳐져 있는 거, 밑에 받치고 있는 지지해야 되는 흙들이 하나도 없고, 그죠? 그래서 싱크홀이 그래서 쑥 꺼지면서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싱크홀의 어떤 그런 주 원인이 관이라고 이제 얘기는 하는데, 물론 상수도관, 하수도관도 있고, 또 거기 뭐가 있어요? 광통신 케이블관도 있고, 가스관도 있고, 그죠? 여러 가지가 많이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다 하면, 우리나라가 급속한 성장,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죠, 지금도. 어떻게 보면 엄청나게 성장했죠. 성장하는 반면에, 눈에 보이는 것들만 굉장히 우리가 주요하게 생각했고,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안 가졌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둘씩 터지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빌딩, 도로 이런 것들만 관심을 가졌지, 그 도로 밑에 뭐가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관심을 잘 안 가졌었죠. 그죠? 이제 내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때가 돼가지고, 정부에서도 지하 매설물 무슨 조사 관련되는 그런 큰 사업단, 연구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다시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대장이 없어요, 대장이. 묻긴 묻혀 있는데, 뭐가 어디에 얼마나 묻혀 있는지 데이터가 없는 거예요. 찾으려고 해도 찾지를 잘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노? 사고가 나야지만이 거기에 뭐가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이 지금 저렇게 여기 동부간선도로 내부순환로 있지. 저 밑으로도 있잖아. 엄청나게 많은 관이 지나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근데 어떤 크기에 어떤 정도의 직경이 얼마나 묻혀 있는지, 언제 묻혀 있는지, 그러한 데이터들이 너무 부족했다고. 왜? 빨리빨리 성장하느라고 그런 데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진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제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상수도관하고 하수도관하고 빵꾸가 펑 나가지고 터지는데, 그 관련된 용어가 이제 여기 나오는 용어입니다. 지금 내가 인필트레이션하고 인플로우에 대해서 지난번에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내가 II라고 얘기했습니다. II. 요거는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돼. II. 그죠? 인필트레이션, 인플로우. 뭐 바꿔도 돼. 자, 인필트레이션. 인필트레이션.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인플로우. 유입이 되는 거죠, 그죠? 유입이 되는 거. 자, 밑에 거부터 인플로우부터 얘기하면, 이건 인플로우는, 자, 관이, 내가 설명 안 해줬나, 이거? 했지 싶은데. 했을 거야, 아마. 관이 이렇게 있으면은, 그 관에는 이제 하수만 들어가야 되는데, 비가 오거나, 또 비가 너무 많이 오거나, 또 하수가 나오더라도 하수가 너무 많이 나오거나, 뭐 이렇게 돼서 오버플로우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넘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 하수도 관으로 들어오는 현상을 인플로우라고 유입된다고 하죠. 그래서 앞에 거 따서 I 그냥. 위에 거 인필트레이션은 뭐냐면 말 그대로 깨진 거야. 구멍이 뽕뽕 나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수도관이 있었는데 관 케이블 공사하다가 누가 잘못해서 포크레인을 확 찍어버렸어.
자진 신고하면 괜찮은데 신고 안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죠. 그럼 그냥 빵꾸난 채로 가는 겁니다. 그렇게 부서진 곳으로부터 빗물이 들어가거나 다른 것들이 들어가거나 해서 생기는 현상이 뭐냐면 infiltration, 침투라고 한다. 이거 침투. 알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전국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건 하수관들을 갖다가 다 정비를 많이 했습니다. 진짜. 국고를 들여가지고. 또 혹은 민자를 끌어들여가지고. 그죠? 국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나라에서 돈이 많아가지고 돈을 다 대주는 거야. 그죠? 돈 다 대주는 겁니다. 이 공사 드는 비용이 얼마야? 100억? 자, 그럼 100억이다. 100억에 대해서 하고 싶은 설계업 건설사들 손 들어봐. 그럼 여러 명 손 들죠? 그럼 누가 잘했나 이제 평가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그냥 주는 겁니다. 국고. 민자 같은 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민자는 뭐죠? 여러분 민자도 이런 거 들어봤지? 그 민자라는 개념은 뭐예요? 말 그대로 민간 자본이라는 뜻입니다. 돈이 없어 나라에서. 그죠?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너희들 돈 없을 때 어떻게 해? 때려서 친구한테 뺏어? 큰일 나지. 그러면 안 되지. 어떻게 하노? 빌리지. 할부로 빌리거나. 그죠? 은행 가서 빌리거나 뭐 친구한테 빌리거나. 빌릴 거 아닙니까? 똑같아요. 빌리는 겁니다. 나라에서. 자, 대우건설에서 돈이 많아. 그럼 자, 대우야 너 일단 네가 좀 돈 들여서 먼저 지어라. 내가 나중에 할부로 갚을게. 20년 할부로. 20년 상환으로. 이런 게 바로 그냥 민자예요.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사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지금 서울을 제외하고 서울을 제외한 우리나라 전국 팔도, 그죠? 제주도까지 해가지고 관을 정비를 많이 했다 이거예요. 왜 많이 했습니까?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관이 너무 노후되어 있습니다. 노후화되어 있으면 중간에 패킹도 느슨해져가지고 떨어져 나가지. 여러분들 자동차 오래되면 노후화된 거 똑같은 거예요. 노후화되니까 다 떨어져 나가고 삭고 구멍 뽕뽕 나고 이래가지고 그걸 좀 더 계량화 새로 만들고 그 다음 보수 다 했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근데 정작 어떻게 돼요? 서울은 별로 안 했어요. 서울은 못했어요. 왜? 서울 하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살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저런 공사하려고 하면 다 교통 차단해야 되고 지하철 공사만 해도 되게 힘들죠. 되게 불편하지. 근데 하수관까지 공사하게 되면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한다. 지금 안 할 수는 없는데 시간을 두고 텀을 두고 그죠? 철저하게 조사를 한 다음에 하나하나씩 아마 좀 개선을 많이 해나갈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원인 infiltration, inflow 이 현상을 여러분들이 잘 반드시 기억하겠다. 그거 얘기하려고 지금 쭉 얘기했습니다. 어? 자료가 없는 게 아니라 자료가 있는데 정확하지 않다. 그런 걸 이야기하고 싶고, 지하철을 어떻게 뚫느냐? 지하철은 그런 자료 있는 자료를 일단 받겠지. 최근에 100% 없는 건 아니고, 그치? 하수관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 묻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데이터가 신빙성이 없다는 거. 있다고 했는데 가보면 없고, 여기 있다고 했는데 없고, 이런 경우가 많은 거고, 최근에 묻은 자료들은 아무래도 데이터가 있겠죠. 최근에 묻은 것들은, 그죠?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고, 지하철 공사할 때는 당연히 그런 데이터들을 받아가지고 하는데, 그걸 100% 믿고 하진 않지. 검사해보면서 이렇게 계속 가는 거죠. 그죠? 하다가 보면, 여기 관이 없다고 했는데 갑자기 무슨 딱 나와가지고 나가지를 못해. 알고 보니까 무슨 뭐 하수도관이 있는 거야. 그런 경우도 많고. 또, 그쵸. 그렇게 되는 경우도. 그 다음에, 조사해보니까 아무것도 없다 했는데 커다란 안반층이 있어가지고 또 뚫고 나갈 수도 없고. 그쵸. 그런 경우예요. 그래서 데이터가 있긴 있지만 그게 100% 정확한 그런 데이터가 아니라는 뜻이고, 광 케이블이라든지 가스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비교적 정확합니다. 하수관에 비해서. 하수관이 제일 노후화되어 있어요. 예, 엄청나게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상한데 커다란 데 들어가서 뭐 범죄 뭐 그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그지? 가스관에 들어갈 수가 없겠지, 일단. 그죠? 가스관은 크지 않습니다. 가스관은 그렇게 크지 않아요. 네. 내가 뭐 얘기하려고 하다가 질문하는 바람에 내가 얘기할 거 까먹어버릴까? 뭐 얘기하려고 했지? 그래. 자, 11장 설명했고, 그 다음에 12장으로 한번 갑시다. 12장은 Waste Water System Capacity 하고 그 다음에 Asset Management 이렇게 나오는데 좀 최근의 내용들이죠. 자, 이게 뭐냐 하면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지금 여러분들 책에 있는 내용은 텍스트북에 있는 내용 말고
상하수도 환경 관련된 여러 가지 심포지움이라든지 세미나라든지 워크숍 같은 게 많이 있죠, 그죠? 근데 그런데 가보면은 이 지금 하수도에 대한 어떤 에셋 매니지먼트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건 뭐냐면, 자, 여러분들 뭐 지금 예를 들어 한 그 가정을 갖다 생각하면 그 가정의 어떤 경제적인 상황 여러 가지가 다 있듯이 그럼 경제적인 어떤 그런 활동이나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다 기본적인 자산이 있죠. 우리 집이 있다, 뭐 전세다, 아니면 우리 집이다.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은 부동산이고 동산, 돈, 현금, 그죠? 현금도 얼마 은행에 있다, 저축해가지고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걸 다 통틀어가지고 자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자산인데 이 웨이스트 워터도 이제는 자산으로 보자 이겁니다. 밑에 깔린 하수도, 관부터 시작해서 이런 것들을 자산으로 보자. 그 뜻은 무엇이냐? 자산인데 여러분들 자산 관리 소홀하게 하나? 아니지. 매달 이자가 얼마나 들어오는지 관심 가질 것이고 주식 투자하면 그게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볼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처럼 하수도도 상수도도 이제는 이게 파묻힌 그런 모르는 우리의 어떤 그런 자산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케어해야 되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자산이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알겠죠? 자, 그 다음 아까 내가 이제 생각이 났는데 ATAD 이거 하는데 ATAD 이거 호기성 소화제라고 했죠? 더모필릭. 근데 이게 지금 56도에서 65도로 유지한단 말이에요. 되게 뜨겁죠? 근데 그 에너지가 어디서 나오니? 에너지가 특별히 나오는 데가 없어요.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반응조 내에서 커다란 자켓을 갖다 이렇게 두르거나 아니면 커다란 열판 같은 걸 대가지고 그걸 뜨끈뜨끈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뜨끈뜨끈하게 하려고 하면 그런 어떤 예를 들어서 워터 자켓 같은 것들은 56도에서 65도가 아니라 한 70, 80도 돼야지 그 안에가 56도에서 65도 정도 유지가 될 거란 말이에요. 이거 엄청나게 에너지가 걸리는 거야. 그래서 하수도 시설에서는 이제는 이런 에너지가 많이 드는 것들은 가급적이면 채택하지 않으려고 해요. 하는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가는 겁니다. 개념 자체가. 그 말은 뭐냐면은, 여러분들 하수처리장에서 그 처리하는데 하수처리장은 되게 대용량이야. 대부분 몇만 톤 이상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한 겨울이 되어도 온도가 잘 안 내려간다고 내가 얘기했죠. 그죠? 왜 그런가 하면, 그렇게 미생물이 처리하면서 걔들이 반려를 조금씩 하는 거예요. 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그거를 갖다가 잘 이용하면은 하수 처리장에서 나오는 그런 있잖아. 폐열들을 갖다 모아가지고 에너지화 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수처리하고 슬러지 처리하고 이런 것만 하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 하수 처리장 이게 여기 엄청난 에너지 소스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또. 그쵸? 버려지는 물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보다 보니까 에너지도 들어가지만 충분히 리커버리 할 수 있는 에너지도 많더라. 자꾸 사람들이 바뀌는 거죠. 에너지. 그래서 그렇게 에너지를 만들어 가지고 자체적으로 나오는 슬러지들은 이 ATAD를 써라.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냥 전기세 주면서 쓰지 마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가야 됩니다. 모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스템 이런 거 만들 때 자, 첫 번째는 처리 효율이 좋은가? 두 번째는 경제적인가? 세 번째는 에너지 같은 걸 갖다 어떻게 이용하는 것인가? 그지? 재활용이 가능한가? 이런 것들을 갖다가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된다. 자, 그래서 에셋 매니지먼트. 하수 관련된 하수 처리뿐만 아니라 하수관, 즉 하수도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내 재산으로 이제는 인식하자. 인식하자는 겁니다. 재산으로 인식하자고 하는 것은 그만큼 케어를 잘 해야 되고 아까 얘기했던 것과 연관지어 가지고 이제는 그런 어떤 데이터베이스 딱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만들어 가지고 이게 몇 년도에 만들어져 가지고 무슨 재질로 관을 갖다 심었고 이게 몇 년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노후가 됐으니까 교체를 해야 된다. 교체하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관이 좋은 것인가, 그죠? 경제성, 효과, 특징 이런 거 다 비교 분석해서 이제 관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탈 케어를 해야 된다 이제는 토탈 케어. 눈에 안 보이는 시설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관심을 안 가지면 싱크홀 같은 게 터진다 이겁니다. 싱크홀 어디서 어떻게 터질지 어떻게 내가 지금 강의하고 있다가도 우리 같이 쑥 꺼질 수도 있잖아. 그지? 여기. 맞지? 모르잖아. 복불복이잖아,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거죠. 알겠습니까? 쫙 조사해보고, 지작물 조사해보고, 이 밑에는 뭐가 있다. 최소한 그런 어떤 데이터는 있어야 된다. 안 그래? 그치? 싱크홀 터졌는데, 내가 서울시장이야. 나원순 씨가 아니고 김정호 서울시장. 야, 그 데이터 주변에 뭔지 가져와봐. 그랬는데, 밑에 애들이 없어. 주고 싶어도 없어. 그럼 안 된다는 거죠. 그게 뭐야?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지 않고 관리를 안 했다. 그치? 자기 돈 같으면 관리할 거 아니야, 너희들. 통장 환하게 꿰차고 있지? 그치? 내 통장에 잔액 얼마인지 다 알고 있지? 몰라? 모르냐? 그러면 안 되는 거야. 에셋 매니지먼트가 안 된다고. 자, 쭉 가서 그런 걸 내가 요점으로 얘기해 준 것이고, 요거 한번 보자고, 요거. 요 그림을 내가 지금 따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나름대로 너희들이 조금 외워둬야 될 만한 자세하게 그림이 나와 있던 거야, 자세하게. 너무 갔냐? 쭉쭉쭉쭉. 그지? 잘 보이지? 한번 봅시다. 다시 한 번 더. 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어떤 컨벤셔널한, 그럼 컨벤셔널, 재래적인 거지만 아직까지도 어떻게 돼요? 이 재래적인 액티베이티드 활성 슬러지 공법을 대부분 하수 처리장에서 채택을 하고 있고, 또 전 세계적으로도 90% 이상이 채택이 되고 있습니다. 이 활성 슬러지 공법 자체가. 알겠습니까? 완전히 이걸 다 깨부수고 있잖아. 다 새로 하고, 새로운 고도 처리 공법이 들어온 예는 거의 없어요. 리트로 피팅이라고 해가지고 이걸 그럼 조금 개선하고, 바꾸고, 뒤에 뭐 하나 갖다 더 붙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베이직한 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겠지, 그지? 자, 너무 크게 띄웠나? 설명이 나오는데, 아이고, 사이즈 좀 줄이고 해야 되는데. 자, typical process diagram이다. 그죠? typical process diagram. 아, 이렇게 그리면 이런 것들은 typical process diagram이라고 영어로 쓰는구나. 그리고 한 가지 얘기하면, 뭐 다른 얘기지만, 그럼 끝나고 할까? 지금 여러분들 학부생이죠, 그죠? 내가 졸업할 때 학부생의 숫자가 지금 너희들 졸업할 때 동기들이나 대학원 졸업생하고 거의 비슷해졌어요. 그만큼 대학원을 많이 간다는 거죠, 지금. 그죠? 그렇죠? 그 다음에 회사에 취업을 하더라도 나중에 어떤 다른 형태로든지 대학원을 많이 갑니다.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지금 사회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좀 얘기하고 싶었고, 또 우리는 또 BK도 지금 하고 있죠, 여러분. 그죠? 그지? 몰라? 알고 있지, BK 사업이라고. 여러분들 그거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요. 굉장히 큰 사업이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학생들한테는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는 좋은 사업입니다. 알겠습니까? 자부심을 가지고 공부해요. 자, 이야기 좀, 다시 일로 돌아와. 알겠지? 다시 일로 돌아와요, 이쪽으로. 자, 그래서 보면 들어온다. 들어와가지고 이제 여기에 그릿 리무벌이라고 해서 그럼 뭐죠? 그릿 챔버죠, 그릿 챔버. 침사진 거야. 가라앉혀. 물론 이 앞에 스크린이나 하는 장치가 있겠지. 큰 것들 걸리는 거. 작은 것들은 다 빼고 지금 말 그대로 플로우 다이어그램만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릿 챔버가 있고, 그 다음에 그릿 챔버의 침사지에서 나온 그 다음 첫 번째로 하는 것이 프라이머리 세틀링. 프라이머리 클래리파이어. 최초 침전지가 있습니다. 또, 자, 지금, 또 중간으로 옆으로 가면 이제는 침전지에서 가라앉히고 위에 있는 그런 깨끗한 물들을 바이올로지컬 에어레이션 탱크로 보냅니다. 포기조가 되는 거죠. 그죠? 에어레이션 탱크.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공기가 들어가고 먹이를 이용해서 미생물이 막 자라면서 결국 물 속에 있는 BOD 성분들, COD 성분들을 갖다가 없애준다. 줄여준다. 이거죠. 자, 근데 여기 막 혼탁액이야. 이건 너희들이 보면 알겠지만, 혼탁액. 굉장히 혼탁액이에요. 혼탁액이고, 그 다음에 이 혼탁액을 갖다가 이제 분리해야 됩니다. 그 슬러지하고 고체하고 액체를 분리해야 됩니다. 즉, 고체하고 액체하고 분리한다기보다는 이제 깨끗한 부분하고 더러운 부분하고 조금 나누자는 거지. 그지? 가라앉혀가지고. 그래서 파이널 세틀링. 최종 침전지. 파이널 클래리파이어로 갑니다. 그래서 깨끗하게 처리된 물은 바로 디스인펙션. 소독을 하기 위한 어떤 그런 장치로 보내지고, 반면에 밑에 가라앉은 것들은 쭉 빼는 거죠. 슬러지를 쭉 뺍니다. 쭉 빼서 어떻게 하느냐. 쭉 나왔어. 쭉 나와서 한번 봐. 잘 봐. 쭉 가다가 다시 한번 꺾여가지고 이쪽으로 올라갑니다. 즉, 여기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죠? 이렇게 가거나, 뭐 이렇게 가거나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건데. 자, 한번 뺀 슬러지는 리턴을 시켜준다. 바이올로지컬 에어레이션의 어떤 적정한 미생물 농도를 유지시켜주기 위해서 1분 이렇게 반송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또 1분은 폐기가 됩니다. 폐기. 웨이스트로 가는 거야. 그렇죠? 맞지? 그지? 이해가 됐다고. 오케이. 자, 그럼 요 굵은 까만 선들은 대충 너희들이 이제 이해가 되는데, 여기서부터 한번 보자고요. 여기서부터. 자, 요 조그만 장치. 요 조그만 장치가 뭐냐면은, 자, 벨 티크너. 그러니까,
슬러지를 갖다가 농축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 슬러지가 1번을 리턴 시켜주고 1번은 뭐였지? 그지? 그럼 거기서 물을 짜내야 되잖아. 그죠? 짜냅니다. 짜낸 물을 갖다 어떻게 할까, 그러면? 그냥 버릴까? 버리긴 버려야 되겠지. 짜낸 물을 어떻게 할까요? 그 슬러지가 지금 있는데 이게 쭉 짜내면은 고용물이 나오고 이제 액체가 나올 거잖아. 그럼 액체는 어떻게 해? 액체를 점선을 잡아. 반류를 이렇게 시킵니다. 이렇게 가면. 원래대로 다시 들어가는 거죠. 그죠? 그죠? 원래대로 이렇게 들어간다. 여기 침사지 앞에 둬도 되고, 침전지 앞에 둬도 괜찮습니다. 알겠습니까? 짜낸 물은 침사지에 들어가 봐야 그렇게 가라앉지 않으니까. 알겠어요? 근데 이제 어디에 또 들어가도 관계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 슬러지를 갖다가 thickning, 농축시키면 거기에 따라서 나오는 농축수를 갖다가 그냥 이렇게 방류하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방류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절대 방류 안 돼. No way. 큰일 나. 왜? 짜낸 그 물에 있잖아. 엄청나게 많은 농도의 유기물하고 엄청나게 높은 농도의 영양염류 농도가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걸 그냥 버리면 큰일 나죠. 시커멓게 물 처리해가지고, 그지? 깨끗한 물 내보내는데 짠 거 그냥 보내면 안 된다. 그래서 짠 물은 여기 점선으로 가서 이렇게 간다. 이거. 그렇죠? 됐지? 자, 여기서 클리어 됐다. 이거야. 클리어 됐다. 자, 그 다음에 네모에서 밑으로 가는 거죠. 요거 한번 보라고. 요거. 자, 요거는 이제 슬러지가 나오는데 조금 가라앉혔는데 물 나오는 건 버리고 그 다음 나머지 어떻게 돼요? 이쪽 블렌딩 섞어주는 대로 간다 이겁니다. 슬러지를 다시 한번 더 섞어줘요. 그러면 짜고 남은 어떤 건더기는 이렇게 가고 또 어디에서 모이느냐? 최초 침전지에서 당연히 슬러지가 생기겠죠. 그죠? 침전지는 무조건 100% 슬러지가 생긴다고 보면 돼. 됐지? 최초 침전지 가라앉으니까 당연히 생길 거 아니고 쭉 가라앉아 생기고 최종 침전지에도 생긴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최초 침전지의 슬러지 성상하고 최종 침전지의 슬러지 성상은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다이제스트를 하는 데 있어서 더 효과가 좋은 슬러지가 있습니다. 어디가 더 좋을까? 최종. 정하는 최종이라고 했고. 또 세연. 최종이 소화하는 데 효과가 좋을까? 최초가 좋을까? 종. 내가 종자 들어가는 종을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다. 종. 윤철, 종. 초라고 생각하는 사람. 나는 초가 좋은데. 없어? 초가 싫구나. 오케이. 다 들렸어. 초가 더 좋아.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봐. 야, 이게 중요한 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학교 같은 데 가서 항상 질문 나오면 그걸 잘 알아서 대답하는 대학원생이 있는 반면에 잘 몰라서 헤매는 친구도 있어요. 뭐냐면 자, 생각해봐라. 여기에 슬러지는 일단 들어오자마자 그냥 바로 가라앉힌 거지,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손대지 않은 그냥 먹이들이, 신선한 먹이들이 되게 많은 거야, 어떻게 보면. 분해할 수 있는 먹이들이 많은 것이고, 여기에서 나온 슬러지는 이 슬러지지, 여기 바이올로지컬 에어레이션 해가지고 넘어온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먹이는 별로 없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미생물이 대부분이 많다, 미생물이. 알겠습니까? 박테리아가 많은 거야. 이게 박테리아가 많은 그런 슬러지하고 그냥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분해될 수 있는 그런 맛있는 음식이 많은 슬러지하고 그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분해를 시키면 어떻게 돼요? 이쪽 프라이머리 세트링에서 나오는 슬러지가 훨씬 더 가스가 많이 나온다. 알겠습니까? 근데 그럼 요거만 합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섞어야지. 그래서 블렌딩이잖아. 블렌딩 섞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미생물은 처리를 하거나 이용하려고 해도 별로 이용 가치가 없어요. 미생물 자체가. 효과가 없다 이거지. 알겠어? 그러니까 미생물이 없는 그런 어떤 음식들, 그지? 단백질, 지방, 탄수화물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 이겁니다. 알겠지? 그래요. 그래서 슬러지 막 처리할 때 이거 가지고 막 처리하는 사람은 엉터리다 이거죠. 이거 가지고 처리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다 이겁니다. 안 그러면 썩거나. 자, 그래서 이것처럼 이것도 썩습니다. 여기 블렌딩 해서 왔지? 왔단 말이야. 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자, 너희들이 배웠던 슬러지의 다이제스션인데 어떤 다이제스션? 에어로빅이 아니라 언에어로빅이다. 혐기성 슬러지 소화다. 그렇죠? 혐기성 슬러지 소화합니다. 또 소화해서 여기서 뭐가 나오노? 건더기 양이 이만큼이었으면 그걸 소화시키면 건더기 양이 굉장히 많이 줄 수 있고 물과 가스로 바뀌는 거지. 그리고 혐기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에너지 리커버리, 메탄,
수소 이런 것들로 회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 하다 보면 자 소화해가지고 됩니다. 소화해서 가스 이용하고 그 다음에 역시 100%다 물만 되는 게 아니니까 건더기는 계속 남아있어요. 그죠? 남아있어요. 남아있고 이게 이제 어떻게 됩니까? 탈수. 슬러지를 갖다 이제 탈수하는 겁니다. 탈수. 슬러지 탈수하고 슬러지 농축하고는 틀립니다. 요거는 아까 슬러지 티커너 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돼요? 슬러지를 농축시키는 것이고 탈수는 말 그대로 물 탈수기 돌리는 것처럼 물 짠다고 생각하면 돼요. 벨트 프레스로 꽉 짜주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알았죠? 자 그럼 역시 또 탈수를 해도 어떻게 돼? 또 물이 나오지. 그럼 그렇게 나오는 물도 그냥 버릴 수 있나? 안 돼. 똑같이 이렇게 가서 원래대로 또 반류를 해준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 보면 여기서 하나의 어떤 그런 프로세스 다이어그램이지만 엄청나게 많은 파트를 연구를 많이 한다 이거죠. 슬러지 반류수를 어떻게 할까? 이거의 특징이 뭘까? 오퍼레이션 조건을 바꿨더니 이게 어떻게 성상이 변하더라?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 점선 두 개가 여러분들이 이제 나름대로 중요한 건데 이 점선 두 개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는 농축시키고 나서 나오는 물을 갖다가 리턴시키고 하나는 소화시키고 완전히 소화시킨 다음에 소화시키면 이제 물도 나옵니다. 그렇죠? 나오는 물을 갖다가 짜내고 그 짜낸 물을 갖다가 이렇게 돌려줍니다. 그런 두 가지 라인이 나온다. 알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 까맣게 실선으로 된 굵은 선, 그 다음에 점선으로 된 것의 어떤 그런 선, 방향, 그 다음에 들어오고 나오고 매스 밸런스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딱 익혀두면 좋겠다. 요거 사진 하나 딱 찍어 놓으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거는 탈수하면 물은 이쪽으로 돌리고 나머지 남는 것은 케이크 덩어리, 슬러지 덩어리인 거예요. 케이크라고 하죠. 그죠? 케이크는 케이크인데 슬러지 케이크라고 하니까 좀 이상하지. 생일 케이크 아니라. 그치? 맛있는 생일 케이크인데 이거 슬러지 케이크입니다. 시커먼 거 혹은 노란 거 알겠습니까? 슬러지 케이크. 그림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렇게 설명하면 애들 질려버리니까 처음에는 좀 심플리파이, 단순화된 걸 보여주고 실제 이것도 굉장히 자세한 건 아니지만 그나마 훨씬 더 자세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공정들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그 공정이 이렇게 하나 있으면 나가는 거, 들어오는 거, 나가는 거 이것도 보면 어떻게 돼요? 나가는 게 두 가지로 나가지 그지? 두 가지로 나간다. 들어오는 건 하나로 들어온단 말입니다. 그렇게 항상 보면 돼요. 나가는 거는 처리수, 또 나가는 것은 슬러지, 들어오는 거는 그냥 이 폭기조에서 혼합된 것들, MLSS 혼합액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면 된다. 자, 그래서 이게 전부 다 질문? 이게 지금 하부 처리돼 있거든요. 디스인펙션에서 염소를 넣어서 처리할 수도 있고 염소만 하라는 뜻은 아니고 염소를 해도 되고 또 많이 하는 게 뭐라고 했나? UV를 하는 게 UV, 울트라바이올릿, 그지? 근데 울트라바이올릿 시설이 없는 또 염소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그렇잖아. 100%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UV를 많이 쓴다. 왜? 바다나 하천, 호수 같은 데 염소를 쓰게 되면 아무래도 거기에 살고 있는 생태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렇기 때문에 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사람은 클로라인은 염소 소독이라고 했는데 요새는 UV를 많이 써요. 예전에는 염소를 썼는데 UV를 많이 씁니다. 알겠어요? 근데 또 이제 UV 같은 경우는 유지관리비라든지 경제적인 어떤 측면을 봤을 때 비쌀 수도 있거든요, 염소보다. 그래서 안 쓸 수도 있어요. 봐라, 너희들 그 욕실 같은데 청소 매번 해야 되잖아. 욕실 청소하면 어떻게 되나? 지금 뭐 자취해놨으면 물때 많이 끼지. 그 UV도 어떻게 보면 그런 물때가 많이 낄 거 아니야, 그죠? 그런 것들을 계속 청소해줘야 되고 유지관리가 번거로워질 수가 있다. 편한 건 뭐지? 염소 탁 집어넣으면 끝이지 그냥. 신경 안 써도 되지. 그 편하니까 그렇게 쓸 수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알겠냐, 시원아? 자, 자산으로서 뭔가 있었는데, 자, 요거는, 뒤에 문제가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좀 해봤는데요. 특별히 여러분들 뭐 신경 안 써도 돼. 한번 봅시다. 그냥, 그렇구나.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이 그림을 보면, 자, 377페이지다. 자, 그림을 보면은, 자, 네모가 있습니다. 슬러지 티크닝 혹은 디워터링. 그러니까 슬러지를 농축시키는 장치이거나, 슬러지를 탈수시키는 장치. 아무거나 다 해당이 된다. 들어가는 거 한번 봅시다. 자, 리퀴드 슬러지라 해서 액상 슬러지가 들어가죠, 그죠? 물과
슬러지 케이크 혼합된 말 그대로 짜내거나 농축시키기 전에 슬러지가 들어갑니다. 리퀴드 슬러지가 들어가요. 그래서 나오고 하는데, 자, 하나 나오는 건 뭐냐면 이거는 필트레이트 물인 거야, 물. 쭉 짜내고 아까 남은 물들. 그죠? 물이 이쪽으로 하나는 가고, 하나는 이제 물이 아니라 어떻게 돼? 케이크, 고형물질만 나가는 거야, 이렇게 케이크. thicken 혹은 dewatered dense cake만 나간다 이거죠. 근데 그때 기호를 보면, 자, QSM. 이것도 다시 QSM. 마찬가지로 또 QSM이야. Q는 뭐지? 유량. 유량이제. S는 뭐야? 비오딘 농도였잖아. 그죠? 그지? 기질 농도. 농도지? 농도. M은 뭡니까? M은 여기 보면은, 자, M이 mass of mass of 이렇게 돼 있어요. mass of 뭐니까 어떻게 되노? 아, 이건 실제 부하라고 생각합니다. M이 뭡니까? M은 유량에다가 농도를 곱한 거다. 그렇죠? 유량이 예를 들어서 리터 삼승 per day라고 하자. S BOD 농도라고 했지. 농도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밀리그램 per 리터. 다른 걸로 쓰면은 그램 per 미터 삼승. 그치? 그램 per 미터 삼승. 이 곱해주면은 이거 다 날아갑니다. 남는 것은 결국 그램 per day. 그죠? 혹은 킬로그램 per day. 건더기만 남는 거잖아. 그지? 하루에 얼마나 만에 건더기가 들어오느냐, 고형물이 들어오느냐. 그거라고, 그거. 알겠습니까? M이라고 하는 것은, 매스는, 부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부하. 그래서 그걸 알고 보니까 여기 나오네. M은 MF 플러스 당연히 MC. 그렇죠. 이 들어가는 M은 뭐야? MS. 이걸 MS라고 합시다. MS. 맞나? 그렇지. Mass of sludge. 슬러지 솔리드잖아. 그지? S. MS는 당연히 MF 플러스 MC가 되겠지. K. 그러면 Q는 QS 플러스 QC가 되겠지. QF 플러스 QC가 되겠지. 그지? M은 MS는 어떻게 돼요? MF 플러스 MC. 그 다음에 SS는 뭐가 돼요? SF 플러스 SC. 쉽지? 그래. 뭐 어렵나 보죠? 그 다음 그 이야기 설명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죠. 그리고 M은 역시 이거 왜 마이너스야? 이퀄 아니야 책이? 377페이지. 이퀄이지 이퀄. 그래 이퀄입니다 이퀄. 이퀄 그렇게 된다. 응 이퀄 맞네. 이 파일이 조금 깨져가지고 여기 이퀄입니다. 이퀄 M 이퀄 S times Q S 곱하기 Q가 돼 있고, 자 그 다음에 여기 12-4식이 하나 있는데 요거는 뭐 여러분들 그냥 자, friction of solid removal 해가지고, 그러면 유기물질의, 고형물질의 어떤 제거율, 그거 계산하는 겁니다. 그죠? MS분의 MC. MS분의 MC. 그렇겠지. 들어가는 총량이고, 요거는 MC는 K이잖아, K. 그죠? 그렇게 되면 고형물 싹 제거되는 거니까. 그리고 MS분의 MC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 같이 이어서. 자, 그 네 가지 식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도록 합시다. 나중에 시험 문제는 나중에 몰아서 쭉 풀어줄게. 알겠지? 한꺼번에 몰아가지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나오는군요. Infiltration and Inflow Survey에서 나옵니다. Infiltration, Inflow Survey. 자, 침투와 유입의 어떤 그런 예측, 관측.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에서, 그죠? 하수관에서. 네. 자, 근데 지금은 하수관을 새로 신설할 때는 주로 어떻게 간다고 했습니까? 함유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류식으로 간다고 했지. 분류식으로. 시험 범위 다 들어간대 그죠? 지금 하수도. 그 말해. 분류식으로 갑니다. 분류식. 분류식이 뭐야? 그렇지. 함유식은 커다랗게 해가지고 그 안에 다 집어넣는 거야 그냥. 배출되는 물은 다 모여라. 이거고 되게 편하지. 분류식은 어떻게 돼요? 가릅니다. 어떻게 가르는 거야? 우수관과 오수관. 우수, 빗물 오는 것들은 그냥 따로 처리하는 거예요. 오수가 실제적으로 생활에서 발생되는 오수, 더러운 물들이란 말이지. 그지? 알겠어? 그래. 자, 빗물 같은 경우, 오늘도 비가 오지만, 빗물은 상대적으로 깨끗하죠. 서울은 좀 더러울 수도 있겠다. 중국 이런 데는. 그죠? 그치? 그래서 초기에 오는 초기 우수는 상당히 농도가 높습니다. 더러워요. 도로에 막 내렸는데, 차들이 다녀가지고 타이어 자국이나 먼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비가 오면은 섞여가지고 나오는 물이 굉장히
고탁도다 농도가 높단 말이에요. 그렇겠지? 근데 그것만 싹 지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상대적으로 깨끗한 물들이 들어온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들이 들어오니까 깨끗한 물들을 굳이 다시 하수 처리장으로 보낼 필요가 뭐 있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런 것들은 바로 강으로 하천으로 연결해서 바로 방류, 디스차지 해버립니다. 알겠나? 그냥 그렇게 해버리면 되잖아. 초기에 들어오는 것만 모아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도록 딱 버려주면 된다, 이거. 초기에 들어오는 거. 분류식으로 갑니다, 분류식. 그죠? separated system입니다. 근데 그게 또 반드시 100% 좋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 뭐 장치들, 그 다음 이런 것들은 이제 그래서 하수관에 이게 땅 속에 있으니까 이건 매놀입니다. 그죠? 매놀을 통해가지고, 야, 얘들이 지금 제대로 잘 지내고 있나? 궁금한 거야, 이제. 검사하는 장치들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런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고, 관련되는 그런 계측 장비들, 이런 것들인 거죠.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 뭐, 계측 장비는 뭐, 우리가 만들 수는 없죠. 이런 거 어디서 만들어요? 전자나 기계에서 만드는 거지. 그지? 그런 것들을 이런 데 건설에 활용하는 겁니다. 건설 환경에다가. 그죠? 네. 아, 우리 과 이름이 또 나와서 그런데. 너희들 투표했냐? 우리 과 이름? 응? 뭐가 제일 좋다고 했어? 결과 보니까 건설 환경이 제일 좋다고 나오던데? 왜 그런가 하면, 왜 그런지 알지? 왜 해야 되는지. 그냥 모르고 체크한 거야, 철수나? 예스? 알아? 그래. 우리가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잘해보려고, 공과대학 내서 우리가 지금 탑으로 한번 나서보자. 몰랐나? 이게 들었지? 월드 클래스 디파트먼트라고. 그지? 월드 클래스 디파트먼트. 공과대학이 우리 몇 개 있는지 아나? 모르지. 우리 공과대학 개수 몇 개야? 우리 과. 우리 학교에. 아는 사람. 13개? 철수는 13개 또? 불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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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개. 17개. 또. 알고 부르는 거야, 지금. 막 부르는 거야. 20개. 또. 정답이 아직 안 나왔어요. 12개. 야, 오케이. 너무 작은데. 16개. 수업 시간 끝나겠다, 정치겠다. 내가 지금 21개입니다, 21개. 안 세봤나? 한번 세봐라. 나는 인터넷 들어갈 때 이렇게 세본다. 진짜 몇 개인가. 왜냐면 내가 다닐 때보다 훨씬 많아졌거든. 내가 다닐 때보다도 많아진 것 같은데, 아직까지 변하지 않은 거는 건축은 2개 그대로 있더라고. 예전에 건축이 잘 나갔어요. 하여튼 예전이라고 하면 좀 두루뭉술한데, 그죠? 내가 공부할 때는 우리 과에 여학생이 한 명도 없었어. 있었어. 있긴 있었다. 외국인 여학생. 말레이시아. Came from Malaysia. 있었어요. 한 명 있었어요. 나이는 훨씬 나보다 많지. 근데 건축은 여학생들이 꼭 한 3명씩 있었어. 우리나라. 코리언으로 말이야. 정상인 코리언으로. 근데 졸업할 때 공부 있잖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걔들이 제일 잘해. 건축과 여학생들이 점수 제일 좋습니다. 물론 뭐 건축 이런 게 좀 궁금한 거 있을 수도 있고 계산도 물론 하지만 그래서 거기서 항상 1등을 했었어요. 제1공학부 수석 졸업은 건축 쪽에 누구 하면 무슨 양이야. 전부 다 여자애들이야. 학점이 엄청 났었어요. 내가 졸업할 때는 학점 3.5 넘으면 되게 잘하는 거였거든. 평점. 요새 3.5 거의 다 넘지 너희들. 그만큼 뭐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심해져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상대평가를 도입한 겁니다. 교육부에서. 그런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던 너무 잘 준다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넘어가면은 얘들은 잘해도 너는 무조건 C 나오는 겁니다. 그냥 상대적 평가니까 점수 입력이 안 돼요. 3.5 넘으면 좋았는데 그때만 해도 졸업하는 그 학생들이 막 3.9 심지어 4.0 이렇게 넘어가면 사람들이 전부 다 기절하는 거지. 와 인간이 아니다. 보면 좀 그랬었어요 항상. 머리 부시시하게 다니고 그랬던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는 말 그대로 건축과가 참 잘 나갔었는데 도시하고 자원은 뭐 예전이나 지금이랑 비슷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돼요? 우리도 뭐 지금 건설 얘기가 잠깐 안 좋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제는 더 훨씬 더 앞으로 나가고 있어요. 건축은 훨씬 더 우리보다 안 좋아. 완전히 망했어 건축은.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건설 환경이 지금 이제 치고 나갈 때다 해서 그거도 하고 그래서 너희들한테 물어도 보는 겁니다. 과 이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미래 자동차 지금 미래잖아, 그죠? 우리도 미래 집어넣으면 어떨까? 미래 하니까 다 싫다고 나오더라고.
따라쟁이는 따라하는 건 싫은지. 하여튼 그래서 뭐 그렇고요. 아마 조만간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되게 많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진짜 잘 들은 거야. 너희들 잘 처있어 잘한 거야. 학교 들을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갈 수 있어서 열심히 하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응? 진짜라니까. 월드 클래스 디파트먼트. 되면. 지금 요 수업 끝나고 그거 준비하러 또 가야 돼요. 너희들 위해서. 알겠냐, 이놈들아? 어? 열심히 안 하기만 해봐라. 야! 잠시 쉬었다 가는 코너 만들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에셋 매니지먼트에서 설명이 쭉 나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설명했고, 자, 그림 같은 것들을 봐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관리를 한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상대적으로 이런 차들이, 이런 게 적은 거야. 엄청나게 많은 관들이 매몰 묻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잖아. 그지? 효과적으로 체킹할 수 있는 이런 장비들이 적었다, 이거, 우리나라에는. 다른 나라도 물론 상대적으로 적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관리를 열심히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재 하수관거 무슨 뭐 사업단이라고 있어요. 중앙대학교 선생님들 하고 있는데, 거기에 돈을 더 투자해가지고 지금, 그지? 다른 큰 사업단으로 더 키우려고 지금. 연구단 규모에서 사업단 규모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얼마 전에 들었어요. 이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는 거죠.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건 그만큼 중요하다. 중요하니까 관심을 가지는 거죠. 그죠? 그렇죠. 네. 여러분들 이런 거, 무에서 유를 창조한다. 라고 생각하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 그래서 12장은 그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 chapter 13. 13장으로 갑시다. 자, 요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알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꼭 알고 가야 됩니다. 자, Advanced Waste Water Treatment라고 해서 말 그대로 그냥 고도 하수 처리, 고도 폐수 처리라고 안 하고 그냥 고도 처리라고 그냥 얘기하죠. 그냥 고도 처리. 근데 이제 이거는 하수 파트에 있기 때문에 웨이스트 워터에 대한 특별한 고도 처리다. 고도 하수 처리. 여기 색깔 칠해져 있으니까 나오자마자 색깔 칠한다고 요거부터 먼저 보내. 딴 데서 낼 거야, 시험 문제. 응? 이 학생들이 그래서 공부를 잘하나? 자, 고도하수처리인데 이 고도하수처리에 여러분들 이제 얘기를 좀 해야 되겠죠? 얘기하려고 하면 당연히 얘기 나오겠지. 여기도 숨어있네. 빨리 그어라. 색칠해라. Limitation of Conventional Treatment라고 나옵니다. 자, Conventional Treatment라고 하는 것은 뭐다? 내가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런 프로세스 다이어그램. 그러니까 재래적인 활성 슬러지 공법. 그게 컨벤셔널한 겁니다. 그럼 그게 왜 컨벤셔널하고 문제가 되냐? 자, 컨벤셔널한 트리트먼트의 문제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딱딱딱딱딱 기억을 하게 됩니다. 자, 재래 활성 슬러지 공법은 어떤 문제점이에요? 여기 딱 요약이 돼 있죠, 그죠? 자, 전형적으로 결국 뭐 어떻게 돼버린다 이거죠. Negligible reduction in ammonia phosphorus. 그러니까 리덕션이 네글리저블하다. 그러니까 잘 못 줄인다 이거죠. 그죠? 어디에서 암모니아 성분하고 포스포러스 인성분하고, 즉 암모니아니까 질소라고 보면 되죠. 질소. 그 다음에 불완전한 디스인펙션. 그러니까 소독도 마지막에 한번 염소로밖에 안 한다. UV로밖에 안 한다. 그런. 또 removal of toxic metal, 톡신. 그죠? 그러니까 독성 물질도 잘 제거 못하는 것 같다. 뭐 독성 물질이라고 하면 독성 유기 물질도 있고 유기 화합물도 있겠지만 중금속 같은 것들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크롬이라든지 카드뮴이라든지 그런 것들. 자, 그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약점이 있다. 이거. 그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그런 베링 디그리, 어떤 그런 유입 부하의 변동에도 잘 대처가 안 되고. 활성 슬러지 공법은 뭐냐? 미생물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게 뭐예요? 침전지하고 에어레이션, 바이올로지컬 에어레이션 탱크였지, 그지? 근데 거기에 쭉 일정하게 농도로 많이 들어가줘야지 미생물이 잘 활동을 하는데, 안 주거나 농도가 너무 낮거나 농도가 너무 높거나 이러면 애들이 힘들겠죠. 그렇잖아. 짜증날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그런 어떤 부하가 변동되는 데에 대한 변동성이 떨어지고, 또 용해성의 non-biodegradable chemical, soluble non-biodegradable chemical에 대한 처리가 전혀 잘 안 된다. 그러니까 용해성이고 용전성이고 동시에
바이오디그레이더블, 미생물이 잘 분해하지 못하는 그러한 어떤 화합물들이 있다 이거죠. 즉 난분해성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난분해성 물질. 잘 분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처리가 잘 안 된다 이겁니다. 잘 분해 안 되는 게 어떤 거였습니까? 약성 물질 이런 것들이잖아. 그죠? 그지? 약 먹고 여러분들 버리는 거. 아세트아미노펜 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물질들. 페놀 같은 거라든지 그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처리 효과가 떨어진다 이겁니다. 지금 진짜 말 그대로 이전에 있던 그런 시설은 뭐냐? 그냥 물 속에 있어서 가만히 놔두면 자연적으로 썩는 물질들 있잖아. 그런 것만 처리했다. 그런 것만. 그런 것만 처리하니까 당연히 안 되지. 제일 먼저 뭐가 되노? 호수라든지 바다 같은데 어떤 그런 LG, 조류 번식의 원인이 되는 영양염류들, 질소인 처리가 거의 안 된 거야. 질소인 처리가. 그렇죠? 자, 컨벤셔널한 시스템에서는 질소는 어떤 형태로 나가게 되지? 계속 에어레이션만 하죠. 그죠? 에어레이션만 하니까 물속에 암모니아성 질소가 들어오게 되면 최종적으로 나갈 때는 질산성 질소로만 되어서 그냥 나갑니다. 물속에 질소 형태가 암모니아성 질소에서 질산성 질소로 바뀌어진 상태로만 그냥 방류된다 이거예요. 컨벤셔널한 상태에서는. 왜 그런지 나중에 또 설명할 겁니다. 질화, 나이트리피케이션하고 디나이트리피케이션 설명을 아마 예전에 한번 했지 싶은데. 그 다음에 그럼 인은 어떻게 돼? 인은 어떻게 제거되나? 제거되긴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막 에어레이션 해가지고 미생물이 자라잖아요. 그죠? 그럼 그 미생물이 물속에 있는 인을 갖다가 먹습니다. 잡아먹어요. 사실 조금은. 잡아먹어가지고 침전지에서 고체 액체가 분리되어 슬러지로 배출되어지는 형태로 인이 약간 제거된다 이거죠. 아예 안 되는 건 아닌데 그 정도로밖에 제거가 안 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하다 보니까 질소하고 질소는 다른 형태로 변환이 되고 인이 조금 제거된 거지 진짜 질소인을 제거하기 위한 기술이 여기에 적용된 건 하나도 없었다. 하나도 제거할 수 없다 이겁니다. 컨벤셔널한 프로세스로는 물속에 있는 용존 상태의 질소하고 인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분리할 수가 없다. 그렇죠? 안 되는 거야.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는 이런 시스템으로 안 되겠다. 고도 처리, 어드밴스드한 게 뭐냐? 없냐? 있다. 붙여라. 바꾸든지. 그 포커스가 질소인을 제거하는 어드밴스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뒤에 나오는 것처럼 디스인펙션, 소독이 잘한데 염소놈을 하지 말고 소독을 잘해야 될 것 같아. 그럼 소독을 갖다가 보강한 또 어드밴스드가 있고 그죠? 또 멤브레인 같은 거 집어넣어가지고 또 효과를 갖다 확 올리면서 수질도 더 올리는 그런 또 어드밴스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드밴스드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어드밴스들이 전부 다 어떤 이런 문제점 여기에서 출발한 거기 때문에 컨벤셔널한 시스템의 리미테이션은 무엇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두고 가자. 그렇죠? 자, 그 다음 여기는 좀 재미있는 이야기인데 unionized ammonia 이게 무슨 말이야? 말 그대로 이온화되지 않은 암모니아지, 그지? 이온화되지 않은 암모니아. 이온화되지 않은 암모니아는 뭐고? 말 그대로 암모니아 가스 아이가 가스. 그렇지? 물속에 암모니아가 들어가서 있는 경우 상태는 안정화되어 있는 상태는 그건 이온화된 암모니아가 되는 것이고 이온화되지 않은 암모니아는 뭐가 되나? 물속에 없으니까 가스로 막 생기려고 하는 그런 암모니아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한 암모니아는 소위 말해서 이거죠. NH3 암모니아 가스예요. 물속에 이온화된 상태로 존재하는 거는 뭐냐? NH4 플러스 N이라고 했지, 그지? 암모니아성 질소. 그죠? 암모니아성 질소. 이거는 뭐야? 암모니아라 봐요. 암모니아 그냥. 그러니까 여기서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한 unionized ammonia라고 하는 것은 암모니아 가스를 얘기합니다. 암모니아 가스. 암모니아 가스는 그죠? 암모니아 가스 냄새 맡아봤나? 모르나? 암모니아 가스. 그치. 화장실에서 나는 소변 냄새. 그게 암모니아 냄새가 약간 비슷해요. 알겠습니까? 상균이 알겠어? 암모니아 확, 자, 근데 이 암모니아 가스는 그죠? 인체에는 그렇게 많이 해롭진 않아요. 사람들이 암모니아 냄새 맡으면 어떤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좋아진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학적 보고에 따르면. 막 가서 맡지 마라. 또 갈 수도 있어요. 알겠지? 암모니아 가스 맡으면 기억력이 순간적으로 확 회복이 된다고 그런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졸리거나 밤새서 공부하고 있을 때 화장실에서 냄새 맡고 오는 사람도 있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람한테는 근데 별로 해가 없었던 거죠.
회가 없으니까 맡아도 괜찮은 거지. 근데 물속에 있는 어류들이 이제 물고기는 암모니아가 있으면 바로 사망입니다. 거의 치명적인 거죠. 여기 나오죠. 톡식합니다. 톡식해. 어디에? 피쉬라든지 다른 아쿠아틱 애니멀, 수생 생물한테는 암모니아가 있으면은 걔들한테는 위험하다. 알겠죠?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되느냐면, 근데 암모니아는 쉽게 얘기할게요. pH가 9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전부 다 암모니아 가스로 돼버리고, pH가 9 이하가 되면, 그죠? 내려가게 되면 암모니아성 질소 NH4 플러스 N 이 형태로 존재한다 이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화학을 배우면 알게 될 거예요. 이렇게 pKa 해서 그림을 그려보면, 그지? 9점 얼마가 넘어가면 어떻게 되고 그게 다 그런 거예요. 네, 민구 왜 머리 긁어? 지끈지끈하냐? 배워야 됩니다. 그거 있어요. 하여튼 그래서 다 마찬가지지. 염산도 그렇고, 그지? 식초, 아세트산도 마찬가지야. 거기에 고유의 pKa 값이 있어요. pKa 이게 뭐야? 어렵게 생각하는데 파워 오브 KA 이런 뜻입니다. 너희들 수소 pH라고 하지. pH 뜻이 뭐야? 파워 오브 하이드로전이에요. 수소의 힘. 근데 그렇게 얘기 안 하고 수소 이온 뭐 농도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파워 오브 H 수소의 힘. 이거 바꿔 쓰면 뭐 마이너스 로그의 뭐 수소 이온의 몰 농도 이렇게 쓴 거죠, 우리가. 그죠? 그러면 pKa도 어떻게 쓰면 마이너스 로그의 그대로 KA의 몰 농도 이렇게 쓰면 되잖아. 그치? 그런 거네. 간단한데 뭐. 그래서 이 값이 있어요. 값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4.5다. 그러면 pH가 4.5 이상이 되면 얘는 가스로 존재하고 얘는 이온 상태로 존재하고 그렇게 알려주는 겁니다. Anyway, 그래서 이때 이게 여기 나온 그 말이죠, 그죠? 그래서 암모니아가 어떻게 된다. 디크리징 pH가 낮아지면은 암모니아성 질소로 물속에 존재하게 되고, pH가 엄청 올라가게 되면은 암모니아 가스로 다 날아가는데, 일반적인 어떤 그런 자연수 중에서 pH가 9 이상 가는 경우가 잘 있나? 없습니다. 초알칼리잖아, 그죠? 그렇게 잘 못 만들어요. 그죠? 그 일반적인 자연수 중에는 대부분 다가 어떻게 존재한다? 요렇게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지, 암모니아성 질소 정도. 그죠? 그래. 그래서 물속에는 암모니아성 질소로 존재한다. 그걸 막 가성소다나 이런 거 집어넣어가지고 pH 확 올리면은 다 암모니아 가스로 확 날아가 버려요.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Suspended Solids Removal. 이것도 얘기할 게 많은데 요 그림을 한번 봅시다. 예전에 내가 멤브레인 좀 설명해 줬죠? MF 뭐 쓰고 이렇게 안 했나? 대답이 없네. 대답이 없어. 자, 타이틀이 뭐로 나오느냐? Size Range of Wastewater 나옵니다. 자, 그래서 비교하기 좋게 만들어 놓은 거야. 왼쪽에 봐봐. 뭐야, 단위가? 마이크로메타. 알죠? 마이크로메타. 그 다음에 옹스트롬. 이것도 사이즈의 단위다, 그지? 잘 쓰진 않지만 우리가 옹스트롬 어떻게 써? 요거 A 해가지고 위에 동그라미 쳐놓은 거 옹스트롬. 됐지? 그 다음에 밑에가 몰레큘러 웨이트에서 몰레큘러 웨이트는 분자량. 그 밑에는 the size range of water particle. 물속에 있는 입자들의 어떤 그런 크기 범위. 그 다음에 밑에는 filtration process 해가지고 멤브레인의 어떤 그런 사이즈에 따른 분류. 이렇게 딱 4개를 비교해 놓은 거야. 한번 보자고. 자, 1마이크로짜리부터 먼저 보자. 1마이크로 여기 중간에 하나 대충 찍어가지고. 쫙 내려가 봐. 보니까, 다 걸리는 거야. 박테리아들이 대충 1마이크로에서 왔다 갔다 하는구나. 일반적인 세균들.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Suspended Solids 실험을 하게 되면 물을 걸르게 돼, 하수를. 그럼 그 걸르는 걸음종이의 평균적인 직경이 통과하는 사이즈가 얼마 되냐면 1마이크로미터가 되는 거야. 1마이크로미터. 그죠? 왜 1마이크로미터냐? 이걸 기준으로 한 거다. 대충 있잖아. 1마이크로미터를 하면 박테리아들이 다 걸러지니까. Suspended Solid들이 걸러진다 해서 그렇게 만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마이크로미터는 10,000옹스트롬에 해당이 되고, 대충 분자량으로 따지면 50만 분자량이 크기는 한 1마이크로 되더라. 딱 이렇다는 것은 아니고 대충 그렇게 맞추는 겁니다, 지금. 알겠나? 그래서 야, 그 분자량이 뭐 100만이야. 그럼 그게 무슨 사이즈가 얼마나 되나? 감이 잘 안 왔는데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금 비교하면 알 수 있다는 거죠. 몰레큘러 웨이트가 50만이다. 분핵 분자량이 50만이다. 그러면 그건 대충 1마이크로짜리 크기하고 비슷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 간접적으로 판단하면 딱 좋다 이거죠.
그리고 해당하는 사이즈들. 박테리아보다는 바이러스가 작지? 그지? 박테리아보다는 작고, 박테리아보다 콜로이드가 콜로이드는 0.1에서 1마이크로 사이였던 그런 작은 입자들이에요. 콜로이드. 그 다음에, 자, dissolved organic, 용해된 유기물질들은 보통 1마이크로가 아니라 0.1에서 0.001까지 내려간다 이겁니다. 나노 사이즈까지 내려가는 거야. 0.001 나노, 마이크로미터가 몇 나노야? 응? 1나노지, 1나노. 그지? 그렇지? 1나노미터가 1000 마이크로미터니까. 그쵸? 0.001 마이크로미터는 1나노미터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봐. 아이온들 봐. 이온들 봐. 이온들은 이거보다 훨씬 작지. 그러니까 이온들은 진짜 작은 거야. 쑥쑥 다 빠져나가는 거야, 이온들은. 그 다음에 이제 박테리아보다 큰 게 뭐가 있어요? 설사를 일으키고 복통을 일으키는 지아르디아, 크립토스포리디움 같은 원생 동물들은 박테리아보다 크지, 그지? 5마이크로 이상이잖아. 5마이크로 이상. 그 다음에 폴른, 꽃가루 같은 것들. 그 다음에 해변가에 있는 모래 이런 것들은 훨씬 더 큰 사이즈다 이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예전에 배웠지만 정수장에 주로 이제 처리하는 그 프로세스가 모래효과, 사효가 쓴다고 했죠. 샌드 필트레이션. 샌드 필트레이션 하면 대충 이게 지아르디아하고 크립토스포리디움이 걸러집니다. 박테리아들은 잘 안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아직까지 샌드 필트레이션을 고집을 하고 있는데 위험하죠? 위험합니다. 그래서 아마 정수장도 이제는 어디로 가느냐? 멤브레인으로 다 바뀌려고 한다. 멤브레인. 요걸 한번 쭉 보고 밑에 있는 요 멤브레인은 여기에 그래뉼러 필트레이션에서 사용과 범위가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여러분들 정수기 쓰는 마이크로 필트레이션 정밀력과 울트라, 나노, 리버스 오스모시스에서 갈수록 점점 더 사이즈가 작아지는 거다 이겁니다. 그죠? 알겠지? 그래서 요 표를 갖다가 요거는 괜찮은 것 같아. 딱 하나 확대해서 딱 붙여놔 여러분들 책에다. 책상에다 붙여도 되고 책 다 붙여놔 다. 아무 책에나 다. 저기 토지력학에도 붙여놓고 있잖아. 청량학에도 붙여놓고 다 붙여놔. 계속 보라고. 이게 사이즈가 이렇구나. 이거 뭐야? 이러면은 내가 붙여놓으라고 했다고 얘기해라. 알았지? 물어보는 사람도 없을 거야 아마. 자, 여기 굉장히 표가 나름대로 잘 만들어져 있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쭉 가자. 쭉 가고. 자, 실제 뭐지? 이거는 뭐 터셔리 트리트먼트 그런 거 얘기하는 이제 요거부터 얘기해. 멤브레인 필터만 하고 넘어갑시다. 멤브레인 필터는 지난 시간에 잠깐 얘기했는데 또 나오죠, 그죠?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거고, 소위 말해서 뜨는 거야, 뜨는 거. 대세였다 이거. 자, 이게 뭐 블로우 이퀄라이제이션 탱크,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유량균등 조정조 혹은 유량균등조. 블로우 유량균등조, 유량조정조, 유량균등 조정조 다 됩니다. 알았지? 저거 왜 만들어야 돼? 이거 뭐지? 이거 왜 이렇게 써? 혁진아, 저거 왜 있는데? 헤이, 혁진! 못 들은 척 하지 말고. 잘 모르겠어. 저 왜 있어? 저 역할이 뭐지? 정아. 정아, 니 누구 좀 닮은 것 같다. 답은 일단 틀렸어. 쉽게 생각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아는 사람 있나 혹시? 우리 여학생들 아나 혹시? 4명 중에? 자, 유량균등 조정, 말 그대로 유량 조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봐라. 들어오잖아. 들어오는데 이게 너희들 그거 봤지? 하루에 이렇게 그림이 있었잖아. 이게 0시부터 24시까지 있는데 하수가 나오는 그런 양이 이렇게 피크가 막 있었죠. 그죠? 언제 많이 나왔어요? 아침에 10시부터 12시 사이 많이 나오고 저녁에 7시에서 8시 사이 많이 나온다. 그죠? 그만큼 그때 물을 많이 쓰는 거야. 그때 확 나오니까 그럼 나오는 대로 계속 다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버퍼존을 하나 줘야 되겠지. 그지? 유량을 담아두고 실제 처리장으로 보내는 처리 장치로 보내는 유량을 균등하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들어오는 유량은 플럭추에이션이 있지만, 변동이 있지만, 실제 그게 처리장으로 보낼 때는 똑같은 양을 보내줘야지만이 처리 효과가 나타난단 말이에요. 멤브레인하고 관계 있는 것이 아니라 일반 하수 처리장에도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 알겠습니까? 침전지 가기 전에 만들어줘야 되겠지. 그렇지? 그거 없으면 어떻게 되노? 들어오는 거 막 어떡할래? 어떨 때는 안 들어오다 어떨 때 확 들어오는데 어떡할래? 그렇게 하면 효과 다 깨져버려요. 밸런스가. 미생물도 다 죽어버리고. 그러니까 유량 변동 조정조를 만들어 두고 어느 정도 똑같이는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이렇게 있잖아. 버퍼존을 둬서 보내주는 양을 비슷하게 만들어준다. 그 다음에 농도도 있잖아. 대충 비슷하게 희석시켜주고. 그치? 어떨 때는 막 진하게 들어오다가 또 어떨 때는 옅게 들어오다가 그러겠죠? 그런 것들을 섞어주는 완충지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유량 조정조다. 유량 균등조다. flow equalization. equalization이라고 있습니다. equalization 탱크 다이어그램 이렇게 돼 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멤브레인이 들어가기 때문에 침전지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죠? 최소 침전지도 없고 최종 침전지도 없고. 그래서 멤브레인을 쓰게 되면 이렇게 스페이스도 줄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수질도 엄청나게 올릴 수가 있다. 다만 뭐지? 처리할 수 있는 양이 그자 처리할 수 있는 양이 대례적인 처리 방법에 비해서는 적다. 당연하겠죠. 깨끗하게 처리 잘하면서 옛날하고 똑같이 처리한다? 노벨상 받아야지. 획기적인 거지. 그지? 수질은 좋아지지만 단점은 처리 양이 줄어들고 에너지가 더 들어갈 수 있다. 뭐 그런 것들. 근데 실질적으로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진 않습니다. 왜? 활성토시법은 계속 폭기하잖아. 폭기하는데 에너지 엄청나게 들어간다고. 그 블로워 써가지고 계속 공기 넣어주는 게. 근데 이거 멤브레인은 그렇게 공기 넣어주는 양이 많지 않죠. 그죠? 스페이스를 줄일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소독하고 간다는 거죠. 자. 요거를 갖다 표를 하나 하는데 요것만 봅시다. 자, 테이블 13-1 Various Design Criteria 하고 그 다음에 Application for Filtration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게 Granular Filtration의 일반적인 모래여과 사여과라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직접 본격적인 멤브레인이냐 정밀여과, 한해여과, 나노여과, 역삼투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러한 여과저에 걸리는 필요한 오퍼레이팅 프레셔를 보면 잘 봐라. 자, 이거는 한 얼마가 돼요? 한 150 psi 정도 됩니다. 150 psi 정도. 10에서 150 정도. 그 다음에 MF는 어떻게 돼요? 50에서 40, 15에서 60, 80에서 200, 혹은 150에서 600. 그죠? 하여튼 확실한 거는 이 막 중에서는 밑으로 증가할수록 훨씬 더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왜? 구멍이 훨씬 더 작으니까. 그죠?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사이즈가 더 작은 걸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소모되는 압력도 크다 이겁니다. 크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 모래여과는 진짜 높이로 해가지고 한 10피트 정도? 10피트 정도 쌓은 거밖에 안 되는데 10피트 하면 이 정도 되나? 이게 피트가 발 사이즈거든. 발 사이즈. 그러니까 발 10개 모아놓은 거로 생각하면 돼. 발 10개 모아놓은 높이. 대충 평균 어른들 평균 발 사이즈 10개 모아놓은 거. 피트. 그 정도의 수두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한 150까지 올릴 수도 있다 이거도. 그 다음에 리커버리는 이제 자, 100톤을 처리해서 여과시키는 양이 90톤이다. 하루에. 그럼 얼마가 돼? 90%의 리커버리다. 그지? 그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잘 빠지는 것들, 압력이 적은 것들, 술술술 잘 빠지는 것들은 막 리커버리가 높죠. 근데 압력이 엄청 높은 것들은 90%를 못 넘긴다는 겁니다. 90%까지 하려고 하면 엄청난 에너지를 줘야 됩니다. 진짜. 상상을 초월할 정도. 기계에 무리가 갈 정도의 압력을 줘야지만이 90% 이상이 넘어갑니다. RO 같은 경우에서. 그래서 90% 이상을 잘 하지 않습니다. 리커버리. 보통 50%인데 이건 여기는 70에서 한 85%라고 해놨네요. 100톤을 바닷물을 처리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85톤을 갖다가 맥시멈으로 한다 이거죠. 하루에 뺄 수 있는 양을. 그런 뜻이죠. 플럭스. 자, 플럭스는 뭐야? 플럭스 우리나라 말로 플럭스. 플럭스. 우리나라 말로 플럭스 아는 사람 있나? 뭐지? 물어봐야지. 상빈이. 플럭스. 상빈이 맞지? 그래, 이상빈. 성까지 내가 확실하게 불러주잖아. 이상빈. 플럭스가 뭐지? 그러면 또 누구야? 또 응?
상빈이 옆에 이혁진이라고 또 있네. 아니, 사진. 플럭스 몰라요?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 오! 답은 맞아요. 단위는 맞네.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게 맞네. 플럭스가. 그지? 근데 그걸, 플럭스가 뭐야 하면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거라고 대답은 그렇게 안 하지. 플럭스는 말 그대로 이게 어떤 개념이냐면 소위 말해서 속도라고 생각하면 속도. 맞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게 미터 퍼 세컨드 아이가. 그럼 그게 속도가 t가 v분의 s 이퀄 vt에서 그지? t가 그렇게 어떻게 나와요? 속도가 v는 어떻게 나와? t분의 s 이렇게 나오지. 그지? 단위가 똑같지? 맞지? 그렇습니다. 그래서 플럭스는 속도라고 보면 돼요. 속도. 속도인데 어떤 속도냐면 이제 쭉 여과되어서 나오는 플럭스 속도. 그 다음에 뭐 타고 올라가는 속도. 칼럼을 채워서 올라가는 속도. 이런 것들이 다 플럭스가 되는 거예요. 속도. 플럭스는 속도다. 뭐 하나의 키워드 얘기하면 뭐든 플럭스는 속도다. 알겠나? 플럭스. 그러니까 혁진이가 잘 얘기했다고.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눠. 유량이 미터 삼성 퍼 데이인데 이걸 갖다가 단면적으로 나누면 미터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돼요? 없어지고 이건 없어지지. 그지? 미터 퍼 데이만 남는 거야. 맞지?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누는 게 속도하고 똑같아집니다. 이게 플럭스예요. 플럭스. 알겠죠? 유량을 단면적으로 나눈 것인데 결국은 속도랑 똑같은 거다. 이 플럭스가 높으면은 어떻게 돼요? 그만큼 하루에 그만큼 많이 내려간다는 거지. 뭐 미터 퍼 데이라고 하면 미터 퍼 세컨드라고 하면 초당 얼마 내려간다는 거죠. 그지? 그런 뜻이네. 여기 있네. 플럭스. 그러니까 1에서 20 미터 퍼 데이, 0.5에서 10 미터 퍼 데이, 0.3에서 1, 0.4에서 0.8. 그러니까 이것도 내려갈수록 어떻게 돼요? 플럭스가 더 작죠? 그만큼 여과되는 유량이 적기 때문에 플럭스가 적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에 천천히 내려가서 하루에 기껏 내려가 봐야 40cm에서 80cm 밖에 못 내려간다는 거죠. 물방울이 하나 내려간다 치자 이거지. 물 분자가 하루에 40cm 밖에 못 내려가요. 그만큼 늦은 속도다 이거. 그죠? 잘 빠지는 것들은 당연히 높죠. 그죠? 하루에 1에서 20m 쫙 내려간다 이거죠. 알겠냐? 교수님 알겠어?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 요 테이블까지 하고요.